빈 배 이야기. 배 두 척이 물을 건넌다. 한쪽이 빈 배로서 내 배에 와서 부딪힌다면 아무리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도 화내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배에 사람이 있다면 배를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않고 두 번 불러서 듣지 않으면 세 번째에는 욕을 퍼부을 것이다. 좁은 강에 배 두 척이 마주 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로 충돌할 것 같다. 배사공이 서둘러 소리친다. 어이, 위험해. 한쪽으로 비켜. 그러나 상대방 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오던 길 계속 오고 있다. 일부러 부딪히기라도 할 것처럼. 배사공은 다시 한번 다급하게 외친다. 어이, 미쳤어. 여기 배 가는 거 안 보여? 부딪혀서 둘 다 죽고 싶어. 그래도 상대방 배는 여전히 들은 척도 안 한다. 배사공이 그제야 자세히 보니 상대방 배는 그냥 빈 배다. 배사공이 없다. 저 혼자 물에 떠밀려 내려오는 것이다. 배사공은 다른 도리가 없다. 황급히 배를 돌렸다. 그리고 어렵사리 충돌을 피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빈 배가 되자. 아무도 우리에게 화내지 못하도록이라고 말한다. 빈 배일 때에는 성내지 않으면서 사공이 있을 때에는 성내는 것은 먼저는 비어 있었고 이번에는 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산다면 그 누가 해치겠는가? 맞는 말이다. 이런 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무의다. 당하는 줄도 모르게 훅 당하게 만드는 법. 나는 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자와는 다른 생각을 해봤다. 빈 배라서 피할 수 있는 길이었다면 상대방 배에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피해줄 생각은 왜 못하나? 나는 가던 길 똑바로 가고 상대방이 꼭 피해서 가라는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 빈 배가 마침 내 앞길을 막았던 것처럼 남들도 그 자리에 있을 만하니까 있는 거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일방적으로 길을 비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는 길은 내 기준일 뿐이고 내 원칙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다. 무슨 권한으로 내 기준과 원칙을 강요할 수 있나? 원칙은 스스로에게 적용해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내 원칙을 남한테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폭력이다. 합법적이라면 권한 남용이다.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원칙대로라면 뭐든지 합당한 것인가? 그 원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 원칙이 혹시 무조건 상대방 배만 비키라는 외침은 아닌가? 미리 외쳤으니 부딪히면 무조건 상대방 배의 잘못이라는 선언은 아닌가? 부서져도 좋으니 내 배는 절대 피하지 않겠다는 막무가내 엄포는 아닌가? 고맙게도 상대방이 내 엄포에 주눅이 들어준다면 또는 내 막무가내 성격이 이미 악명이 높아서 상대방이 알아서 피해준다면 상황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상대도 못지않게 막무가내라면 또는 뜻밖에도 반대쪽 배가 정말 빈 배라면 남은 건 정면 충돌밖에 없다. 틀리지 않고 다를 뿐이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면 흔히 좁은 소견을 가진 모자란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막상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낳게 한 장자의 원문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우물안 개구리가 동해 자라에게 말했다. 나는 행복하단다. 우물 하나 독차지하고 우물에서 찬방거리며 장난치는 재미가 끝내준다. 너도 여기 와서 같이 놀자. 동해 자라는 우물 안에 궁금해서 들어가려 했지만 높은 턱에 걸려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밖에서 으스대며 말했다. 10년 동안 9번의 홍수가 있었지만 동해의 물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8년 동안 7번의 가뭄이 있었지만 동해의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 광활한 동해에 사는 즐거움을 너 따위가 알겠느냐? 물론 우물 안개구리 따위가 드넓은 동해를 알 턱이 없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우물에 살면서 동해의 삶을 동경해야 하는가? 그냥 우물에 사는 행복함을 만끽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차피 자라도 우물 속 사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우물 속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짧은 다리 탓에 우물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고는 자기 사는 곳 자랑만 늘어놓는다. 개구리는 이제 우물과 바다를 모두 알게 됐다. 바다라는 곳이 멋진 곳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우물보다 더 살만한 곳이라고 여긴다면 산 넘고 물 건너 직접 가볼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전히 바다밖에 모르는 쪽은 오히려 동해에 자라다. 우물 속이 과연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저 제 자랑만 늘어놓는다. 그리고 함부로 단언한다. 이런 숙맥, 너는 틀렸어.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사는 법이 다를 뿐이다. 정답은 없다. 매미와 상까치가 한번 날아오르면 후말리를 나는 붕새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우리는 훌쩍 솟아 날아봤자 나무 덤불에 부딪히거나 그마저 실패해서 땅바닥에 처박히는데 무슨 영광 보겠다고 구말리나 날아오르겠다고 하는 거람. 매미와 상까치는 못났다. 고작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뛰는 것조차 힘겨운 나약한 존재 요소가 아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듯 매미도 풀숲에서 행복할 수 있다. 매미가 못난 것은 자기들의 눈높이에 갇혀서 구말리를 날아오르는 세계를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옹졸한 태도 때문이다. 제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남이 사는 세상을 향해서는 덮어놓고 비난만 퍼붓는 모습이 못났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악다구니 붙어 쓰는 모습이 못났다. 매미와 상까치 이야기에 장자가 스스로 덧붙인 설명은 이렇다. 십리쯤 되는 들판을 질러가는 사람은 세 끼만 먹고 가도 든든하지만 백리쯤 여행을 떠나려면 전날 밤부터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떠나려면 석 달 전부터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십리길 떠나는 사람이 천리길 떠나는 사람에게 무겁게 뭘 그리 많이 싸갖고 가려 하시오 하고 시비를 거는 꼴이다.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억지로 늘리면 걱정거리가 된다. 학다리가 비록 길지만 일부러 자르면 슬퍼하기 마련이다. 본래부터 긴 것은 끊을 것이 아니요 본래부터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생긴 대로 두면 걱정이 없다. 학은 학대로 다리가 긴 이유가 있고 오리는 오리대로 다리가 짧은 이유가 있다. 이걸 그저 보기 안 좋다고 또는 어설프게 상대를 위해 준답시고 기어이 자르거나 늘려주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모든 다리가 똑같은 길이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학은 학대로 다리가 길어 좋고 오리는 오리대로 다리가 짧아 좋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태양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오만이다.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항성이 수도 없이 많다. 해가 10개 있어 조바심 나는 건 권력자 한 사람뿐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해를 보고 살면 그만이다.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은 자칫 남이 아는 것을 부정하고 남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결과다. 가톨릭 신부면서도 서구의 장자를 널리 알리는데 힘썼던 토머스 모트는 장자의 길에서 이런 시를 썼다. 당신은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권력과 성공만을 믿을 뿐이지요. 싸우고 또 싸울 겁니다. 좀 더 완벽한 정의를 실천한다면서. 신발장이는 신발을 넘지 마라. 서구의 관용 표현에 다모클레스 대모지의 칼이라는 말이 있다.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상황을 일컫는다. 철학 좀 아는 척하느라고 플라톤을 초빙했지만 싸움만 하고 쫓아내버린 디오니시오스가 등장하는 일화다. 디오니시오스에게는 다모클레스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때 총애를 받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편하게 했다. 전하, 전하는 엄청 행복하시죠?
이 궁전에는 온갖 보물이 다 있고 원하시는 건 다 손에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 디오니시오스는 제안을 하나 내놨다. 너 내 자리가 탐나는 게냐? 그래, 그럼 내가 딱 하루만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주마. 그리고 다음날 다모클레스가 궁전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온갖 시종들이 그에게 왕 대접을 해줬다. 디오니시오스는 심지어 옥좌까지 양보해줬다. 다모클레스가 옥좌에 앉아 공룡의 신하들을 부리며 산의 진미를 맛보는 행복을 만끽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기대고 문득 천정을 본 순간 칼 한 자루가 말 한 가닥에 묶어서 거꾸로 매달려서는 다모클레스 자신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전하, 저 칼은 뭡니까? 신하놀이에 충실하던 디오니시오스는 그때서야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이놈아, 왕의 자리라는 게 그렇다. 말총 한 가닥에 매달린 칼이 언제든 머리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 그게 왕좌라는 자리다. 조리사가 비록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신주가 술병과 도마를 넘어가서 그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 법이다. 제사상 차리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조리법도 산 사람이 먹는 음식과 다르다. 매번 놓으면서도 놓을 때마다 위치도 헷갈린다. 보는 조상님 답답할 거다. 그러나 조상님이 직접 제사상 넘어와서 음식 그릇 위치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음식을 직접 하지도 않는다. 음식을 해서 모시는 건 산 사람의 몫이요. 그 음식을 받는 건 죽은 자의 몫이다. 아무리 답답해도 그 역할이 바뀔 수는 없다. 남의 일은 멋져 보인다. 남의 일은 쉬워 보인다. 내 일은 지겹고 초라하고 피로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막상 그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 똑같은 지겨움과 초라함, 피로함을 경험하게 된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 물론 멀쩡한 사람의 머리 위에 칼 한 자루 올려놓고 위협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좋아 보인다. 탐난다. 그러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자리다. 그러면서도 정작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는 자리다. 그래서 못 해먹겠다는 말을 내뱉게 할 수도 있다. 서양의 또 다른 관용 표현으로 신발장이는 신발을 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알렉산드로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궁정화가로 일했던 아펠레스는 자신의 그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림을 거리에 내다 놓고 사람들의 쑥덕거림을 숨어서 듣기를 즐겼다. 한 번은 신발장이가 지나가다가 신발 구멍이 이렇게 작다니 이 그림 엉터리잖아 라고 혼잣말을 했다. 아펠레스는 밤새 그림을 고쳐 그렸다. 다음날 자신의 지적대로 그림이 수정된 걸 보고는 신발장이가 으쓱해졌다. 그러고선 이번엔 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다. 기고만장한 태도에 숨어있던 아펠레스가 모습을 드러내서 한마디 했다. 이보게, 신발장이면 신발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하게나. 남의 일에 훈수 두기는 쉽다. 남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쉽다. 책임지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면 되니까. 정작 제일 똑바로 하기가 어렵다. 후배의 일 처리를 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다. 기사를 보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쓰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을 때도 있다. 유혹이다. 신주가 제사상을 넘어가고 싶은 유혹. 참아야 한다. 귀찮더라도 내일은 기사를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수고를 줄이려면 후배가 기사를 쓰기 전에 친절하고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방향을 지시해줘야 한다. 신주 노릇한다는 거 꽤 인내심이 필요하다. 간혹 신주도 애써 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제사상에 감나라 배놔라 할 때가 있다. 월권도 한참 월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서 안 하는 거다. 저만 똑똑해서
저만 재치가 넘쳐서 똑똑한 척하고 신소리하는 거 아니다. 남들은 안 하는 것일 뿐이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흐름 출판사의 도서 그때 장자를 만났다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빈배 이야기에서 장자가 했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빈배일 때에는 성내지 않으면서 사공이 있을 때에는 성내는 것은 먼저는 비어 있었고 이번에는 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산다면 그 누가 해치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성내는 저 마음은 내가 믿음으로써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저 성낸 마음을 침착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내거나 분노하는 마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분노하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호흡이 거칠어지며 심장이 뛰고 상황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비워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자의 사상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때 장자를 만났다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작가가 말하는 장자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다. 자연이란 그런 것이다. 억지로 바꾸려 든다고 바뀌지 않는다. 본성이 그렇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산속에 들어가 도 닦고 신선되라는 말이 아니다. 본성을 되찾자는 주장이다. 나 자신의 본성을 되찾고 상대의 본성을 존중하자는 말이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내 시선을 바꿔야 한다. 내 자리만 옮긴다면 머리카락만 뒤덮인 뒷모습 대신 눈부신 앞모습도 볼 수 있다. 내 시선을 바꾸는 노력, 내 자리를 옮기는 수고, 그게 오해를 풀고 편견을 깨는 첫걸음이다. 인정과 존중, 나아가 화해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장자의 가르침은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다.